내 집 안방을 차지하고 내가 새벽부터 차린 밥상을 촌스럽다며 싱크대에 쏟아버린 며느리. 심지어 저만 쏙 빼놓고 사돈 식구들이랑 진짜 가족 여행을 떠나버리더군요. 남겨진 제가 울고만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와 도어락을 눌렀을 때 그 집은 이미 남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금매로 싹 다 팔아버렸거든요. 짐은 컨테이너로, 아들 내외는 곰팡이 핀 반지하로, 그리고 저는 한강이 보이는 오피스텔로 자식이라는 이름의 썩은 가지를 잘라내고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숨을 쉽니다. 과연 그들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이 통쾌한 참교육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서울 마포구의 한강 바람이 베란다 창문을 타고 넘어와 거실 마루를 쓸고 지나가는 오후. 저는 습관처럼 마른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구축 아파트지만 이 집은 제게 있어 단순한 거주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곳이거든요. 광장시장 구석진 자리에서 젓갈 냄새와 참기름 냄새에 절어가며 수십 년을 버텨온 제 인생의 훈장이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제 노후를 지켜주는 단단한 성캐슬이니까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반찬을 버무려 팔아 마련한 이 30평 남짓한 공간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저택보다도 제게는 자랑스럽고 안락한 보금자리였죠. 윤이 반질반질하게 나는 마루를 볼 때마다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차오르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던 저만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아들 녀석 부부가 찾아왔던 그날부터였어요. 유난히 날이챘던 주말 오후,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현관문을 들어설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더랬죠. 평소에는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든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은 내내 내 눈을 피하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야기를 주도하는 건 오히려 며느리 수진이 쪽이었어요. 요즘 뉴스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그놈의 전세 대란이 기어코 내 자식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전세 보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 금리마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올라버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라고 하더군요. 수진이는 또렷하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제게 읍소했어요. 어머니, 딱 1년만 신세 좀 질게요. 저희가 지금 당장 갈 곳도 없고 대출 이자 내면서 월세 살다가는 평생 집 못 사요. 들어와서 바짝 돈 모아서 1년 뒤에는 꼭 분가할게요. 라면서 말이죠. 사실 혼자 사는 넓은 집에 적적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다 큰 아들 부부와 다시 살림을 합친다는 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깨가 축 늘어진 아들 녀석의 정수리를 보고 있자니 애미 된 도리로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죽은 남편이 봤다면 당장 쫓아내라고 호통을 쳤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그 아이들의 짐 보따리를 제 성 안으로 들이는 것을 허락하고 말았답니다. 그 결정이 제 평화로운 노후를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합가를 결정하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요구가 바로 안방을 내달라는 것이었어요. 저희 짐이 워낙 많아서 작은 방에는 다 안 들어가요. 침대도 킹사이즈라 안방 아니면 놓을 자리가 없네요. 라며 은근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해 오는데 말문이 막히더군요. 이 집의 가장 상석인 안방은 저와 남편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이자 집주인인 제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짐 핑계를 대며 난처한 표정을 짓는 아들 녀석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 너희가 젊은 부부인데 넓은 방 써야지. 나는 늙어서 짐도 별로 없으니 건넌 방 쓰면 된다. 라며 짐짓 쿨한 척 안방을 내어주겠노라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비록 내 방을 내어주지만 그래도 귀한 아들 내외가 들어와 산다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백화점에 가서 큰맘 먹고 최고급 이불 세트를 샀죠. 신혼 기분 내라고 화사한 꽃무늬 자수가 놓인 비싼 브랜드 제품으로 골라 결제하면서 이 이불을 덮고 좋아할 며느리 얼굴을 상상하며 혼자 설레기도 했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밥그릇이며 수저 세트도 새로 장만하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느라 며칠을 몸살이 날 정도로 쓸고 닦으며 집 단장을 마쳤어요. 내 공간이 좁아지는 아쉬움보다는 북적거리는 사람 온기가 채워질 기대감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시간을 견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사 당일 제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포장이사 트럭에서 짐이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오는데 수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집안을 훑어보더군요. 어머니, 이 체리색 몰딩은 정말 적응이 안 되네요. 요즘 누가 이런 인테리어로 살아요. 하면서 한숨을 푹 쉬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게다가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꽃무늬 이불을 보고는 어머니 취향이 참 레트로하시네요. 저희는 호텔식 화이트 침구 아니면 잠이 잘 안 와서요. 라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석으로 치워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싸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지만 이사하느라 예민해서 그러려니 하고 꾹 눌러 참았습니다. 내 집인데도 마치 내가 얹혀 사는 객식구가 된 것 같은 묘한 기분 나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애써 무시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사가 끝나고 폭풍 같은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짐으로 가득 찬 거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저는 쫓겨나듯 북향의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폈어요. 평생을 남양 안방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는데 창문 너머로 찬 기운이 스며드는 이 좁은 방은 아무리 제 집이라 해도 낯설기만 하더군요. 벽지 색깔도 창문의 위치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의 크기까지도 모든 게 어색해서 쉽사리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쓰던 자개장롱도 좁은 방에 억지로 구겨 넣느라 문이 다 열리지도 않는 걸 보며 내 인생이 갑자기 쪼그라든 것만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안방 쪽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두런거리는 말소리와 간간이 터져나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깔깔거리는 그 하이톤의 웃음소리가 어찌나 선명하게 귀에 꽂히던지 마치 제 처지를 비웃는 것 같아 자꾸만 몸을 뒤척이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내 집에서 저렇게 편안해하는데 정작 집주인인 나는 왜 이 좁은 방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그래도 가족이 함께 사니 사람 사는 집 같고 좋지 않으냐며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여 출근시켜야지 다짐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어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동거의 시작이자 착각 속에 빠져있던 제 평화가 깨지는 첫 번째 밤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그저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져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길 뿐이었죠. 쪽방이나 다름없는 북향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니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평생을 새벽 시장통에서 장사하며 살아온 제 몸뚱이는 야속하게도 이 낯선 방구석에서도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을 뜨게 만드니까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주방으로 나왔을 때 거실에는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고 있었지만 제 마음만은 모처럼 분주하고 설레기 시작했어요. 비록 내 집 안방은 내어주었을지언정 내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여 출근시키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광장시장에서 김여산의 반찬이라고 하면 줄을 서서 사갈 정도로 손맛 하나는 자부심이 있었던 저였기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의 정성이 뭔지 진짜 집밥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었답니다.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최상급 한우갈비를 꺼내 핏물을 빼고 배와 양파를 듬뿍 깔아 넣은 양념장에 재워두었던 고기를 꺼내니 달큰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더군요. 아들 녀석이 어릴 때부터 제 갈비찜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했거든요. 압력밥솥이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동안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굴비를 굽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와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적막했던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자 그제야 이 집이 사람 사는 곳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거려지더라고요.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을 올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굴비살을 발라 며느리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는 상상을 하니 지난밤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시계바늘이 칠시를 향해 가자 안방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모습의 며느리가 나왔어요. 저는 행주에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며느리를 맞이했죠. 새아가 어서 나와라. 밥 다 됐다. 라며 살갑게 말을 건넸는데 며느리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식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보고 감동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코를 쥐더군요. 어머니, 아침부터 집안에 무슨 냄새를 이렇게 피우셨어요. 환기 좀 시키지.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대는데 순간 제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도 잠이 덜 깨서 그러려니 하고 숟가락을 쥐어주며 국물이라도 좀 뜨라고 권했죠. 식탁에 앉은 며느리는 마치 못 먹을 음식을 대하듯 숟가락 끝으로 갈비찜 국물을 살짝 떠서 입에 넣더니 곧바로 인상을 팍 쓰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이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세상에 이게 무슨 소금국이에요. 이거 먹고 오빠 고혈압 걸리게 할 작정이세요. 요즘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헤비하고 짠 음식을 먹는다고 라며 핀잔을 주는데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제가 반찬 장사만 30년을 넘게 했는데 간을 못 맞출 리가 있나요? 그저 밥 반찬으로 딱 좋을 만큼 짭조름하게 했을 뿐인데 그걸 두고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졌어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밤새 핏물 빼고 양념해서 공들여 만든 그 귀한 갈비찜 냄비를 통째로 들고 싱크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했는데 며느리는 망설임도 없이 그 아까운 음식을 싱크대 개수구에 콸콸 쏟아버리더군요. 검붉은 갈비찜 국물이 하수구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재료만 골라 묻혀낸 나물이며 젓갈들을 보더니 이건 다 나트륨 덩어리라서 몸에 독이에요. 라며 음식물 쓰레기통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건강 생각해서라도 이런 옛날 음식은 이제 하지 마세요. 라며 훈계하듯 말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식탁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본체만체하며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사온 그릭 요거트니 샤인머스켓이니 아보카도 같은 것들을 주섬주섬 꺼내더군요. 그 낯선 이름의 과일들과 하얀 덩어리들을 예쁜 유리볼에 담아 식탁에 올리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제 쌀밥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경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가볍게 먹는 거예요. 촌스럽게 밥이랑 국 먹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라며 자기 남편을 부르더군요. 오빠, 나와서 이거 먹어. 아침엔 이게 훨씬 속 편해. 라며 상냥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방문을 열고 나온 아들 녀석. 민석이의 반응이 사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답니다. 밤새 엄마가 달그락거리며 밥 차리는 소리를 분명 들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 난장판이 된 부엌골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도 했을 텐데 말이죠. 아들은 싱크대에 처박힌 갈비찜, 뼈다귀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제 반찬들을 곁눈질로 힐끔 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아내가 내민 요거트 그릇을 받아 들더군요. 적어도 엄마가 고생해서 차린 건데 너무하다거나 맛이라도 좀 보자거나 하는 신혈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내는 무서워도 늙은 엄마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묵묵히 숟가락질만 해대는 아들의 정수리를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욕을 하거나 화를 냈다면 속이라도 시원했을 텐데 아들의 그 비겁한 침묵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저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마누라 눈치 보느라 어미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는 꼴을 보고만 있다니요. 식탁 끝머리에 앉아 투명 인간처럼 그들의 세련된 아침 식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좁은 북향방보다 더 춥고 서러운 곳이 바로 여기.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집 주방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아침이었죠. 그렇게 제 첫 번째 헌신은 차가운 하수구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자식에 대한 배신감과 알량한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났다는 쓰라린 현실뿐이었답니다. 아침 식탁에서의 그 끔찍한 사건 이후로 제 삶은 걷잡을 수 없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닦아온 거실 마루는 이제 제가 함부로 밟을 수 없는 낯선 영토가 되어버렸고 저는 그저 숨죽여 북향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한 며느리가 양손 가득 와인병과 치즈 상자를 들고 들어오며 오늘은 분당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어머니는 방에 좀 계셨으면 좋겠다고 통보하듯 말하더군요. 그 말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지만 이미 기가 꺾일 대로 꺾인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방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곧이어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들이 들이닥치자 거실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파티장이 되었습니다. 얇은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이번에 산 샤넬백이 어떻다는 둥, 남편이 이번에 승진해서 어디로 여행을 간다는 둥,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허영 섞인 수다들 사이로 간간이 제 이야기가 안주처럼 씹히는 게 들려오더군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불편해서 어쩌냐는 친구의 말에 며느리는 에이 말도 마, 냄새나서 미치겠어 라고 깔깔거리며 대답하는데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 집 거실을 차지하고 내 흉을 보는 그들을 향해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문고리를 잡은 손만 부들부들 떨릴 뿐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입술만 깨물었죠. 자정이 넘어가자 거실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하이힐 굽소리, 그리고 볼륨을 잔뜩 높인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거든요.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는 제 몸은 피곤에 절어 천근만근이었지만 귓가를 때리는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2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술기운이 오른 여자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웃으며 얘들아, 시간이 너무 늦었다. 내일 출근들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만 정리하고 좀 쉬는 게 어떻겠니 하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더군요.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지적을 당해 자존심이 상했는지 며느리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 분위기 다 깨지게 진짜. 어머니, 정 시끄러우면 귀마개라도 하고 주무세요. 아니면 찜질방이라도 가시든가요. 왜 남의 귀한 손님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그러세요. 라고 말이죠. 그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힌 제가 멍하니 서 있자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오빠 명이 될 거잖아요. 그럼 제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며느리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말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내 집에서 이런 수모를 겪느니 차라리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겠노라고요. 하지만 며칠 뒤 퇴근한 아들이 불쑥 제 방으로 들어와 꺼낸 이야기에 제 결심은 봄눈 녹듯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고생하신다고
일본 크루즈 여행 예약했대요. 5박 6일짜리 제일 좋은 코스로요. 라며 비행기 티켓과 팸플릿을 내미는 아들의 표정이 너무나 들떠 보였거든요.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도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글생글 웃으며 어머니 그동안 저희 때문에 좁은 방에서 고생 많으셨잖아요.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푹 쉬다 오세요. 이건 저희가 드리는 효도 선물이에요. 라고 살갑게 구는데 제 마음이 그만 약해지고 말았던 거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기도 하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노에 치를 떨었는데 막상 며느리가 내민 그 효도 관광이라는 말 한마디에 섭섭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래,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그랬겠지. 친구들 앞이라 센 척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속마음은 착한 아이인데 내가 너무 빡빡하게 굴었나 보다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죠. 아들 부부가 나를 위해 그 비싼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난 모욕들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는, 여전히 사랑받고 존중받는 부모라는 증거가 절실히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본 저였기에 백화점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제 몸에 딱 맞는 화사한 원피스도 사고 햇빛을 가려줄 책 넓은 모자도 샀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꽤 고상해 보여서 혼자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동네방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고생한다고 크루즈 여행 보내준다네. 아이고 며느리 잘 얻었다고 다들 난리야. 라며 자랑을 늘어놓는 제 목소리는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달콤한 효도의 껍데기 속에 얼마나 잔인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제가 챙겨 넣는 그 화려한 옷들이 며칠 뒤 제 비참함을 얼마나 더 극적으로 만들어줄지 말이에요. 그저 캐리어에 짐을 차곡차곡 채워 넣으며 이제야말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을 뿐이었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 당일 아침이 밝아왔을 때 제 심장은 마치 첫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밤새 설렘으로 뒤척이다 새벽 4시도 되기 전에 눈이 떠졌지만 피곤함은커녕 온몸에 활기가 넘쳐 흘렀거든요. 평소에는 아까워서 잘 쓰지도 않던 비싼 화장품을 꺼내 공들여 얼굴을 두드리고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으니 거울 속에 낯선 귀부인 한 명이 서 있는 것만 같아 절로 웃음이 나왔답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미리 싸둔 큼직한 캐리어를 거실 한가운데 끌어다 놓은 뒤 소파에 앉아 안방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기다림이었을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보상받는다는 생각에 지난 며칠간의 서러움은 까맣게 잊고 그저 며느리와 팔짱을 끼고 갑판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는 행복한 상상만을 되뇌고 있었으니까요.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현관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해제되었고 저는 아들 부부가 짐을 옮길 사람을 불렀나 보다 하고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들은 짐꾼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얼굴들이었어요. 화려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녀와 선글라스를 낀 젊은 아가씨가 왁자지껄하게 밀고 들어오는데 자세히 보니 결혼식 날 딱 한 번 봤던 며느리의 친정 부모, 바로 사돈 어른들과 처제였던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 입도 번긋 못하고 서 있는 저를 보고도 그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마치 제 집 안방에 들어오듯 신발을 벗어 던지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더군요. 사부인, 집이 널찍하니 좋네. 뷰도 좋고 살만하시겠어. 하며 집안을 휘 둘러보는 사돈댁의 태도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저는 순간 제가 이 집의 객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는데 안방 문이 열리고 여행 준비를 마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구세주라도 만난 심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하더군요.
제가 쓰고 있는 모자와 챙겨둔 캐리어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어머니 뭔가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번 여행은 가족 여행이에요.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가족 여행이라니 나도 가족이 아니냐고 되묻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랑 제 동생이랑 가는 진짜 가족 여행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끼면 그게 무슨 휴가예요. 노동이지. 안 그래요? 라고 쏘아붙이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매몰차던지 뼈가 시릴 지경이었거든요. 며느리는 마치 눈치 없는 노인네가 분위기를 망친다는 듯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친정 식구들 쪽에 붙어 섰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은 마지막 희망인 아들 민석이에게 향했습니다. 적어도 내 아들이라면, 내 뱃속으로 낳아 기른 자식이라면 이 기막힌 상황에서 엄마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안방에서 쭈뼛거리며 나온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엄마, 다녀올게요. 집 좀 잘 봐주세요.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제 캐리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짐 가방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처가 식구들의 짐꾼을 자처하며 현관을 나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쾅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막이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고 텅 빈 거실에는 덩그러니 놓인 제 캐리어와 화려한 모자만이 처량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그들이 말한 효도 관광이란 저를 이 집에 가둬두고 집 지키는 개로 만들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떠난 후 3일 동안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컴컴한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목이 마른 줄도 모르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 지쳐 잠이 들고 다시 깨어나면 현실이 아니길 바라며 또 우는 지옥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죠.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악착같이 벌어 공부시키고 장가 보냈는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 가슴에 이토록 잔인한 대못을 박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거든요.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뎌온 제 모든 희생이 발밑에 짓밟힌 쓰레기보다 못하게 느껴져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죽은 듯이 지내던 4일째 되는 날 아침 베란다 창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갈증에 말라 비틀어진 목을 축이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다가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탄 눈, 며칠, 새 10년은 더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네 하나가 거기 서 있더군요. 그 볼품없는 몰골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서늘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맞다. 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데 내가 왜 그들을 자식이라 여기며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하는 지독하고도 명료한 논리였죠. 내가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면 내 피땀으로 일군 이 집 또한 그들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지난 3일간 저를 괴롭히던 슬픔과 미련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도끼만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찬밥을 물에 말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지만 살아야겠다는, 아니 살아서 이 치욕을 갚아줘야겠다는 오기가 생기자 힘이 솟더군요. 밥그릇을 비우고 난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자식을 기다리는 엄마의 애처로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짓밟은 침입자들을 내쫓고 내 성을 되찾기 위해 칼을 뽑아든 냉혹한 집주인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죠. 사이트 스타트. 이제 그들에게 진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부모 없는 서름이 아니라 집 없는 서름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줄 시간이었습니다. 사이트 190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호음이 짧게 끊어지기도 전에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장님, 저 103동 김영계입니다.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금매로 진행해 주세요. 시세보다 5천은 더 싸게 드릴 테니 무조건 3일 안에 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 분으로만 연결해 주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한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덧붙였어요. 사정은 묻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 3일 뒤에는 이 집에 제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라고요. 마포에서도 알짜배기로 소문난 이 아파트가 금매로 나온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제가 전화를 끊은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하더군요. 예상대로 투자자들은 줄을 섰고 그중 현금을 바로 융통할 수 있다는 한중년 신사와 바로 그날 저녁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제 손은 단 한순간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붉은 인주가 종이에 꾹 눌러 박히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 하나가 툭 하고 터져나가는 듯한 쾌감을 느꼈으니까요. 3일 뒤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마치는 조건으로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무리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했어도 결국 이 집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오로지 제게 있다는 명백한 진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포장이사 업체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작업 반장님께 아주 구체적이고 냉정한 지시를 내렸어요. 이 집에 있는 짐을 둘로 나눠주세요. 제 옷가지와 생활용품, 그리고 제가 아끼는 자개장롱은 제가 새로 갈 곳으로 옮겨주시고 나머지 짐들은 모조리 이삿짐 보관, 컨테이너로 보내버리세요라고 말이죠. 인부들이 며느리의 그 소중한 명품 가방들과 혼수 가구들을 거침없이 박스에 담아 나르는 모습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데 묘한 해방감이 밀려오더군요. 특히 며느리가 끔찍이 아끼던 그 얄미운 그릭, 요거트와 수입 과일들이 들어있는 냉장고 속 음식물들까지 싹 비워버리라고 했을 때는 마치 제 속을 꽉 채우고 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서 썰렁해진 집안을 둘러보는데 30년을 살아온 정든 집이 낯설게 느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와 아들의 눈치 보는 숨소리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이 다시금 고요한 정막으로 채워지자 비로소 제 평화가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텅 빈 안방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제 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침입자들에게 유린당했던 지우고 싶은 악몽의 무대일 뿐이었으니까요. 이사 업체를 보내고 나서 제가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 합가하면서 제게 맡겼던 전세 보증금, 그 돈이 제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창구 직원에게 송금 신청서를 내밀며 아주 꼼꼼하게 계산된 금액을 적어 넣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원금에서 그동안 그들이 축낸 생활비, 공과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겪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자료 명목으로 제하고 남은 잔액을 말이죠. 그리고 송금 메시지 칸에는 짧게 정산 완료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알림 문자를 보며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부모 자식 간의 돈 계산을 이렇게 칼같이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들이 먼저 가족의 연을 끊어버렸으니 저 또한 철저한 타인이 되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제가 입주한 곳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풀옵션이라 가전제품을 새로 살 필요도 없었고 무엇보다 혼자 지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저만의 요새였죠.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나서 저는 가장 먼저 핸드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을 써온 제 번호를 미련 없이 해지하고 새로운 번호로 개통을 했어요. 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연락처를 옮기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는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차단조차 하지 않았어요. 차단한다는 것조차 그들에 대한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그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으면 그만인 완벽한 남남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3일이 지나고 마침내 운명의 7일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지금쯤 텅 빈 마포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그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양손 가득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왁자지껄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겠죠. 사돈 어른들은 사부인, 저희 왔습니다 하며 거들먹거렸을 테고 며느리는 어머니 밥 안 해놓으셨어요? 하며 또 짜증을 부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할 현실은 굳게 닫힌 현관문과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 않는 도어락뿐이었을 테죠. 상상했던 대로 그 시각 마포 아파트 복도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겁니다. 며느리가 몇 번이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다가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꿨나 봐. 노인네가 진짜 왜 이래 하며 신경질적으로 문을 두드렸겠죠. 그때 안에서 낯선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누구요? 남의 집 문을 왜 그렇게 두드려? 하며 문을 벌컥 열고 나온 사람은 바로 제가 집을 판 새 주인이었을 테니까요. 당황한 아들이 여기는 우리 어머니 집인데요. 라고 더듬거렸겠지만 새 주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등기권리증이라도 보여주듯 무슨 소리요? 내가 이 집 산 지가 언젠데 잔금 다 치르고 오늘 이사 들어왔소.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하얗게 질렸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하더군요. 허겁지겁 신발을 신고 텅 빈 거실로 뛰어 들어갔을 때 그들을 반겨주는 건 가구 하나 없이 황량한 마룻바닥과 그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A사 용지 한 장뿐이었을 겁니다. 제가 떠나기 전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꾹꾹 눌러 쓴 마지막 편지였죠. 집 팔았다. 내 돈은 계좌로 보냈다. 너희 짐은 이삿짐 보관 컨테이너에 맡겨뒀으니 알아서 찾아가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테니 너희도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그 짧은 문장들을 읽어내려가는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아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 그 광경을 상상하니 묘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더욱 가관이었을 건 바로 사돈 식구들의 반응이었겠죠. 아니, 사부인이 노망이 났나? 집을 팔고 야반도주를 했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하며 길길이 날뛰었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폐악질과 저를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새 주인이나 이웃들에게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했을 테죠. 결국 사돈 어른들은 망신스러워서 더는 못 있겠다. 사위 자네가 알아서 하게라며 딸내 부부를 버려두고 짐을 챙겨 도망치듯 자리를 떴을 겁니다. 제 집에 얹혀 살며 호사를 누리려던 며느리의 야무진 계획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에게 남은 건 갈 곳 없는 처지와 서로를 향한 원망뿐이었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은 제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도 냉정한 선택을 했을 뿐이니까요. 이제 저 강물처럼 제 인생도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전혀 없는 걸 보니 아들 내외가 어떻게 되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제가 정산해준 그 돈으로는 지금 서울 하늘 아래서 제대로 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을 테니까요. 들리는 말로는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을 겨우 구해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제가 살던 그 널찍하고 햇살 잘 드는 마포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낮에도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 말이에요.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 발목만 보이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하수구 냄새가 역류해 올라와 코를 찌른다고 하니 그 곱게 자란 며느리가 오죽하겠어요. 호텔 침구 아니면 잠 못 잔다던 며느리가 습기 찬 벽지에 눌러붙은 곰팡이를 보며 하루가 멀다 하고 악글 써대고 있다는데 그 비명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경제적인 추락은 곧바로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좁은 반지하방에서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있으니 그동안 쌓였던 원망들이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며느리는 무능한 남편 탓을 하며 내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길길이 날뛰었을 테고 늘 아내 눈치만 보며 기죽어 살던 아들 녀석도 이번만큼은 참지 못하고 대들었다고 하더군요.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싸웠다는 소리를 건너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이라던가 행복이라는 것도 제가 제공한 안락한 둥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아주 얄팍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니까요. 매일 밤 고성이 오가는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후회가 과연 얼마나 깊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반면에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한강의 윤수를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아침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바로 그 시간이었거든요.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고 내 집 안방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는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들이죠. 최근에는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먹을 갈며 맞는 그 은은한 묵향이 마음을 그렇게 차분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먹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고 있으면 지난 시절 제가 겪었던 서름과 고통들도 저렇게 서서히 번져서 사라지는 것만 같아 위로가 된답니다. 서예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엎어둔 휴대폰이 징하고 진동을 울리더군요. 힐끗 쳐다보니 액정에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어요. 벌써 수십 통째 걸려오는 전화였지만 저는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해서 당장 받았겠지만 지금은 그저 아무 감흥 없는 기계음처럼 느껴질 뿐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무심하게 뒤집어 엎어놓고 다시 화선지로 시선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자식이 저지른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요. 썩은 가지는 제때 잘라내야 나무 전체가 살 수 있듯이 저 또한 저를 갉아먹는 관계를 도려내고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먹물을 듬뿍 묻힌 붓을 들어 화선지 중앙에 크게 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자유지요.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그 뜻처럼 이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는 제 굳은 다짐이 담긴 글자였죠. 창밖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배경으로 먹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제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고 진실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야 나를 구했다 라는 독백과 함께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자 비로소 완성된 제 인생의 결말이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아프게 옥죄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영희 씨가 보여주었듯 나를 병들게 하는 썩은 가지는 과감히 잘라내야 비로소 내 삶이라는 나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용기 있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